기체가 워낙 뚱뚱하고 거대해서 과연 제대로 비행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할 정도였죠. 영국 스피드파이어보다 육중하고 큰 동체는 공중전에 과연 적당한 전투기냐는 논란도 많았는데요. 사실 썬더볼트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특히 주무장의 탐막에 노출된 독일공군의 BF-109나 FW-190, 이 FW-190은 포켓펄프죠.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탐막을 받으면 거의 공중분해되거나 폭발해서 조종사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강력한 한방이 있었기 때문에 P-47 조종사들은 이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또한 주특기인 급강화 성능은요, 제임스 피네건 대위의 언급처럼 독일 공군 조종사들에게는 공포의 퍼포먼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겁고 뚱뚱한 멧돼지로 비하던 제56 전투비행단의 조종사들은 곧 자신들의 혹평을 어떻게 접어야 했죠. 아, 이게 진짜 매력적인 전투기구나,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지난 시간 P-47의 실전 기록에 대해 알아본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1943년 3월 10일 마침내 첫 비행에 나선 제56 전투비행단의 P-47 편대는 아쉽게 무전기의 고장으로 격추 전과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B-17 편대의 호위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독일군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격추는 못했지만. 그리고 4월 15일 제4항공군의 돈 블랙슬리 소령이 첫 격추에 성공한 이후 P-47들은 수백 발의 탄환을 얻어맞으면서도 두려움 없이 독일 전투기들한테 달려들었고요. 나중에는 아예 정면 공격을 감행하는 경지에 이릅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 공중전에서요, 정면 공격, 정면으로 이렇게 쭉 오는 거, 이 정면 공격은요, 제 아무리 유리한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자칫 역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피하는 전술이었어요. 하지만 워낙 맷집이 강한 데다 8정의 중기관총이 동시에 뿜어내는 탐막 덕분에 독일 전투기들은요, 정면에서 공격해오는 P-47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쩔 수 없이 선회나 급강화를 한다면 자칫 꼬리를 P-47한테 물리기 쉬웠기 때문에 독일 전투기 조종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P-47은 대결을 원치 않는 상대였습니다. 여기에 R2821 엔진의 육중한 덩치는 정면에서 날아오는 탐막으로부터 조종사를 지켜주는 일종의 장갑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특히 공랭식 엔진이라서 어쩌다가 20mm 기관포 포탄이 실린더 한두 개를 날려버리더라도 기지로 귀환할 때까지 엔진이 완전히 멈추지 않아서 무난하게 불시착하거나 착지해서 조종사가 무사히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로버트 S. 존슨 대위나 프란시스 가브레스키 중령과 같이 적기 20대 이상을 격추한 베테랑 조종사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P-47의 강력한 급강화 성능과 화력, 그리고 맷집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실제 전투 손실 비율도 P-51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출격 기체의 비율과 대비해봐도 0.7%에 그쳤어요. 여담으로요, P-47과 P-51 비행단은요, 치열한 격추 경쟁으로 유명했습니다. 오죽하면 P-47을 운영하는 제56 전투 비행단과 P-51 부대인 제4 전투 비행단이 서로를 비방하면서 치열하게 독일 전투기 사냥에 나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죠. 물론 연비나 선의 기동력에서 P-47이 다소 떨어졌고, 이 때문에 제4 전투 비행단 조종사들이 못생기고 뚱뚱한 맥주통을 타고 다니냐라고 비웃었지만, 반면 P-47 조종사들은 어지간한 기관포나 88mm 대공포 파편에 피격되면 거의 격추되어 버리는 P-51의 제56 전투비행단 조종사들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한 발만 스치면 퍼져버리는 스팸 깡통을 몰고 다니는 주제에 무슨 말이 맞냐고요. 이렇게 되니까 항속거리가 좀 짧다는 것을 제외하면 P-51에 전혀 꿀릴 게 없었고요. 덕분에 독일 공군의 활동이 뜸해질 무렵에는요, 아예 영국군의 타이푼과 같은 지상 공격에도 참여해서 독일군의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방어 진지를 초토화시키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지상 공격에서도 P-47은 떡장갑 덕분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는데요. 폭탄과 로켓을 탑재해 저고도에서 적 부대를 효과적으로 타격했죠. P-47은 무려 1,500량 이상의 기차, 9,000대 이상의 차량, 그리고 6,000개 이상의 건물과 군사시설을 파괴했습니다. 특히 독일군은 P-47의 로켓 공격을 스크리밍 로켓스라 불며 두려워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944년 9월부터 프랑스 각지에 비행장이 확보되고 P-47 주익 내부에도 연료탱크를 장착함으로써 P-47의 항속거리가 확보되자 독일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에 빠지게 됩니다.
P-47은 이후 연료 탑재량을 더욱 늘린 P-47N으로 개량되며 사이판으로 일부 기체가 이동을 했고요. B-29 폭격기의 호위 임무에 종사했지만 이 시점에서 이미 그루먼 헬캣과 보트사의 콜세어가 일본 전투기들을 초토화시킨 뒤라 비교적 한가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 출격할 때마다 전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P-47은 1943년 데뷔한 이래 전쟁 전 기간 동안 74만 6천 소티를 출격하며 유럽 전선에서 기록한 2,700대를 포함해 총 3,752대의 독일, 일본 전투기를 공중전에서 격추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비록 이 격추대 수는 태평양에서 활약한 F-6F 헬캣이 기록한 5,163대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분명 무시 못할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죠. 더욱이 지상에 주기된 기체들을 기관총 사격으로 파괴한 것을 합치면 무려 11,874대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공중전 전과만으로 비교하기에는 P-47로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요. 반면 강력한 맷집 덕분에 공중전 및 독일군의 20mm나 37mm 심지어 88mm 대공포를 얻어맞거나 불시착 등으로 폐기된 기체를 다 합쳐도 총 손실 기체 수는 겨우 3,499대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전과는 특히 연합군이 유럽 진공작전인 오버로드를 앞두고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1944년 전반기 동안 P-47이 기록한 것만 봐도 F-6F나 P-50에 뒤처지지 않음을 알 수 있죠. 이 기간 중 P-47이 기록한 출격 횟수는 무려 42만 3,435소트였습니다. 이는 미 육군 항공대의 P-40, P-38 그리고 P-50의 모든 것을 합쳐도 따라잡을 수 없는 수치죠. 여기에 항속거리로 인해 독일 본토까지 B-17 폭격대를 호위하지 못하던 시기인 1944년 1월부터 4월 동안 P-47이 격추한 독일 전투기는요, 미군 총 격추 대수 873대 중 절반이 넘는 570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944년 전반기에 걸쳐 격추된 독일군 항공기 1983대 중 900여 대가 P-47한테 당한 거였죠. 한마디로 유럽 항공전의 판도는 사실상 P-47 덕분에 바뀌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P-47의 활약은요, 그야말로 눈부신 것 그 자체였고요. 외모로 평가절하되던 세간의 시선을 강력한 성능과 전과로 묵사발냈다는 것만으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러운 외모 지상주의를 박살낸 거였죠. 특히 제56 전투비행단의 경우 종전 시점까지 총 128대의 P-47을 손실한 대가로 독일 공군과 8대1의 압도적인 손실 교환비를 기록하면서 677회의 공중전 승전과 지상 격파 311대라는 높은 전과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미군 이외에도 P-47로 높은 전과를 기록한 나라가 있다고요? 네, 바로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요, 중립을 유지하다가 1942년 독일과 이탈리아 잠수함에 의해 브라질 상선들이 격침되면서 참전을 했습니다. 참전 이후 브라질은 육군, 해군, 공군을 포함한 브라질 원정군 FEB를 조직해서 유럽 전선에 파병했죠. 특히 공군은 별도의 전투부대인 브라질 공군 제1전투항공단을 편성해 이탈리아 전선에 투입했습니다. 브라질 제1전투항공단은 초기에 P-40 워크를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P-47D 썬더볼트를 수령했고요. 강력한 지상 공격 능력과 내구성으로 정평이 나 있던 P-47은 이탈리아 전선에서 브라질 공군에게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브라질 제1전투항공단에는요, 대략 48대의 P-47이 배치되었고요. 파일럿과 지원 요원 포함해서 약 400명 규모였습니다. 미 제12항공군 제350 전투항공단 산하에 편입됐었죠. 이들의 활동 지역은요, 이탈리아 북부 아펜니노 산맥 근처 포 계곡이었는데요. 이 지역에서 독일군 지상부대를 상대로 작전을 펼쳤습니다. 작전 기간은 1944년 10월부터 종전 시까지였죠. 이들의 주요 임무는 독일군의 전차, 차량, 탄약 창고, 보급로를 타격하는 것이었는데요. 철도 및 교량을 폭격하고 독일군 통신선 및 방어진지 공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접 항공 지원도 했습니다. 브라질 제1전투항공단은 집 단위, 즉 집 미션이라고 불리는 전술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2기에서 4기의 소규모 편대를 출격해 빠르고 기습적으로 적 보급선, 차량, 철도를 타격하고 귀환하는 방식이었죠. 이들은 총 5,465회 전투 출격을 했고요. 파괴한 목표물은 1,304대의 차량, 이 차량에는 트럭 장갑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대의 기관차, 250명 이상의 철도 차량, 그리고 8개의 중요한 교량, 25개 이상의 탄약 및 연료 저장소가 있습니다.
특히 1945년 4월 포계곡 공세 때 제1전투항공단 전투기들은 독일군의 퇴로를 끊고 포위망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작전 기간 동안 총 16명의 브라질 공군 조종사가 전사했고요. 주로 대공포에 의한 피해가 많았으며 P-47의 튼튼한 내구성 덕분에 수많은 조종사들이 피격 후에도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몇몇 브라질의 P-47 파일럿들을 소개하면요. 알베르토 마틴 토레스 중위가 있는데요. 그는 1943년 7월 31일 브라질 해안 근처에서 독일의 유보트 U-199를 격침시킨 카탈리나 비행정의 조종사였습니다. 이 전과는 브라질 공군이 대서양에서 수행한 대잠수함 작전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였고요. 후에 그는 제1전투항공단에 배속되어 P-47을 수령했죠. 그는 이탈리아 전선에서 100회 전투 임무를 수행했고요. 이는 브라질 조종사 중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전공으로 미 정부로부터 2개의 Distinguished Flying Cross를 포함한 다수의 훈장을 수여받았고요. 2024년은 브라질 국회에서 조국의 영웅으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아쉽게도 지상 공격 임무 중 독일군의 치열한 대공포 사격을 뚫고 여러 차례 공격에 성공했으나 결국 피탄돼서 전사했죠. 오리아스 실베이라 오르시 데이는 여러 차례 철도 차량 파괴 공로를 세운 파일럿이었고요. 그리고 조르지에 하르만 중위는 독특하게도 철도 파괴 전문 조종사로 활약했습니다. 이렇듯 브라질 공군은 P-47을 이용해 이탈리아 전선에서 탁월한 지상 공격 능력과 강력한 작전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제1전투항공단의 P-47들은 연합군의 승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브라질이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P-47의 강력한 방어력과 화력이 브라질 공군 조종사들의 전술과 결합해서 남미의 용사들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브라질 제1전투항공단은 이렇게 이탈리아 전선에서 가장 성공적인 외국 전투부대 중 하나로 평가받았는데요. 미국은 브라질 부대에 대해 미군 항공대와 동등하게 작전 수행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브라질 제1전투항공단은 귀국해서 브라질 공군의 현대화에 큰 기여를 합니다. 전후 P-47은 어떻게 됐나요? 전쟁 기간 중 총 15,660대라는 수량이 생산된 P-47은요, 1943년 P-47D 446대가 프랑스 공군에, 203대가 소련 공군에 공유되는 등 한동안 주변국에 공유되는 기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2차 대전과 태평양 전쟁에서의 활약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더욱이 이탈리아 공군이 1950년 100대 P-47을 받았지만 육중한 기체를 조종하기 버거워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독일이 메사슈비트 E-6기를 통해 제트 전투기 시대의 개막을 알렸던 탓에 1950년 6.25 한국전쟁 시점에서도 콜세어만큼의 활약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요, 적지 않은 기체가 고철로 처리된 F-6F의 비극을 모면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어야 했죠. 더욱이 제작사인 리퍼블릭 항공사의 카르트벨리 기사 역시 제트 전투기의 가능성을 일찍이 눈여겨봤었고요. 1947년 F-84 썬더제트가 데뷔해서 사실상 자신의 종말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제대로 된 프로펠러 전투기가 부족했던 여러 나라에서 꾸준히 P-47은 실전을 치렀는데요. 특히 중일전쟁 종전 이후 다시금 재개된 제2차 국공내전 기간 중 장제스의 국민당군이 P-47D 102대를 공유받아 이미 120만 명 이상의 대군으로 성장한 마오쩌둥의 홍군을 공격했지만 5대를 노획당하는 참패를 당하고 패퇴했습니다. 결국 타이완으로 쫓겨난 국민당군은 1950년 P-47D 70대 그리고 P-47N 42대를 추가로 공급받아서 가까스로 해협 일대의 제공권을 유지하면서 진몬다오 등 주변 핵심 도서를 사수하는 데 만족해야 했죠. 이외에도 페루 56대, 튀르키예 180대, 이란 50대, 유고슬라비아 150대, 브라질 85대를 비롯한 남미 주요 국가들도 P-47을 받아 운용했으며 중남미 사용국들은 심지어 1960년대까지 P-47을 운용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P-47 썬더볼트는 단순한 호위 전투기를 넘어서 공중전과 지상 공격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한 2차 세계대전 최고의 다목적 전투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 거대한 엔진 소리의 압도적인 화력 그리고 무시무시한 내구성은요, 독일과 일본군에게 강렬한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고요. 특히 유럽 전선에서는 초반 공중 우세를, 후기에는 전장을 휩쓰는 지상 공격 능력을 발휘하면서 연합군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 외모 지상주의는